안녕하십니까, 연천입니다. 자, 이번은 법인에 관한 민법 조문을 정리해 볼 시간인데 판례도 좀 보고요. 31조입니다. 법인 설립의 주중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성립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또 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비영리죠. 목적으로 하는 사단,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인데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법인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요. 또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지만 법인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33조입니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면 법인이 성립되는 시점은 설립 등기한 때죠. 다시 말하면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설립 등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으로서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모두 갖추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아니다, 법인 아닌 사단.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 능력이 없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불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 등기한 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4조입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이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에게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 판례는 이 목적 범위를 좀 넓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목적과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목적과 관련된 행위라면 그 행위에 대해서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5조입니다. 법인에게 불법 행위 능력이 인정이 돼요. 자, 요건이 필요한데 1항입니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죠. 다시 말하면 누구의 행위여야지만 법인이 불법 행위 책임을 지냐면요, 대표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그럼 대표자가 누가 있느냐? 이사 대표자고요. 그뿐만 아니라 임시이사도 대표자고 특별 대리인도 대표자고 청산인도 대표자입니다. 유의하실 것은 감사, 사원청의 사원은 대표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그러면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법인이.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사 기타 대표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법인과 이사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고요.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이나 이사 대표자 중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35조 1항 규정에 따라서 법인이 이사 등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이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항 법인의 목적 범위의 행위로 목적 범위 외에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목적 범위 외니까 법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목적 범위 외니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견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의 목적 범위라면 법인이 책임지지 않고 그 행위를 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6조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고요.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은 누가 하냐면 주무관청이 해요. 조심할 것은 따라서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그 실질적인 그 사무에 대한 검사 감독은 누가 하는 거죠? 주무관청이 하는 건데 만약에 법인이 해산할 때 해산 사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독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8조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죠.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최근에 문제됐던 거는 뭐가 있냐면 그 유치원 학원들이 모인 그 연합체 그것도 보니까 사단법인이고요.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들이 단체적으로 휴업한다, 폐업한다 그런 선언을 하니까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허가를 취소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공익에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39조입니다. 읽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 상법이 적용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법인의 설립입니다. 40조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기재돼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총 7가지입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호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 그 시기 또는 사유인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산에 관한 규정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점, 이사의 임면, 이사를 어떻게 하게 임명하고 면직할지 관한 규정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6호와 7호 요 두 가지는 재단법인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1호부터 5호까지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통된 정관 기재사항이지만 요 두 가지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를 정할 때 그 시기 또는 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에는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41조입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여기서 추가될 내용이 있는데 자,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해요. 만약에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표권 제한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첫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돼야 되고요.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또 정관에 기재가 됐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한데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2조입니다. 정관의 변경이죠. 그냥 의결정족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뭐가 필요한 거죠? 허가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입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고, 또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정관입니다. 일단 재단법인이 설립되려면 재산의 출현이 있어야 되고요.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다만 1호부터 5호니까 6호 사원에 관한 규정과 또는 볼까요? 요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를 정할 때 그 시기 요 6호와 7호는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4조입니다. 요새 이것도 잘 내는 편이에요. 재단법인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명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뭘 안 정했을 때 법원이 정하는 거죠?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명 방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의 목적조차 정하지 않고 설립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목적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대해서는 검사나 이해관계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정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잘 냅니다. 그 다음 45조입니다. 자,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단법인은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첫째 1항입니다. 재단법인은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하나여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지만 정관의 변경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때는 뭐죠?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왕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정관의 정관 변경 방법을 규정하거나 또는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6조입니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첫째, 정관의 변경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변경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목적, 기타 정관 규정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러한 정관 변경은 모두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7조입니다.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요.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할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48조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재단법인 설립행에 대해서 우리 통서가 팔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해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거든요. 따라서 우리 민법 186조에 따른다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된다라고 186조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48조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은 언제 성립되죠? 설립 등기한 때 성립하는 거죠. 법인의 재산이 된다. 그러면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설립 등기만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이양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원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사망한 때죠. 사망한 때 법인에게 기속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186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48조에 따른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이 186조와 48조가 모순 충돌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첫째, 재단법인은 48조에 따라서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9조입니다. 자, 법인의 등기사항. 자, 등기해야 될 사항이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9가지가 나와요. 목적, 명칭, 사무소는 정관 규제사항하고 똑같죠. 설립 허가 년월이 좀 다르네요. 5. 존립 시기나 해산 이유를 정한 때 그 시기 또는 사유, 이것도 비슷해요. 자산의 총액, 이것도 비슷하죠. 출자 방법을 정할 때 그 방법, 이거는 정관에는 없는데 나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사의 성명과 주소죠. 자, 정관에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 건지를 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뭐가 되는 거죠? 등기 사항이 된다는 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쿠어는 아까 있죠.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 왜요? 대표권을 제한하는 걸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50조는 안 읽어볼 겁니다. 여러분도 보지 않으셔도 돼요. 뭐 시간도 없는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등기도 보실 필요 없어요. 51조도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2조 변경 등기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52조 2는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52조입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그럼 언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언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요.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다음부터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등기소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라고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려면 등기소에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합니다. 53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보시 마시기 바라고, 54조도 뭐죠?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55조도 보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6조는 봐야 되겠네요. 자, 56조. 사단법원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56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통솔과 판례에 따른다면 이 사원권을 양도할 수 없고 상속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제3절에서 기간이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죠. 자,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 이사는 필수 기간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사회는 필수 기간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58조 이사의 사무집행의 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요.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데 2항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사의 대표권이죠. 이사는 법인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별할 게 나와 있죠. 자, 이사가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되고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정관의 규정의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의미 없는 규정이고 이항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표에 관해서 규정이 없다면 민법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0조 아까 설명드렸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돼야 되고 기재되지 않으면 무효인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어 있죠. 물론 이 제3자는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악의의 제3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60조 2항입니다. 52조의 2의 직무대항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직무대행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최근에 본 사람이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셨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죠. 그 얘기입니다. 권한대행은요, 새로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라는 겁니까? 통상 사무만 하는 거고, 뭔가 자기가 진취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지 못하고요. 만약에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항 직무대행자가 1항의 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이죠. 여기는 선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61조입니다. 이사는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62조입니다. 이것도 참 은근히 시험에 잘 내는 편인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를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하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는 포괄적으로 타인을 대리권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포괄적인 대리권을 줄 수 있다면 이사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사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뭐에 대해서만요?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3조입니다. 63조와 64조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을 구별하는 것이 잘 나와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하는 거냐면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있을 때 선임하는 거고요. 특별대리인은 언제 선임하는 거냐면 이사 법인의 이익이 상반될 때 선임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63조입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에 전제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가 없거나 몇 명 부족할 때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 이사의 법인 간의 이해가 상반됐을 때 선임하는 것은 특별대리인입니다. 65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는
해만이 안 때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죠. 일단 감사는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죠.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둘 수 있답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의 감사는 필수기간이 아니라 임의기간이다. 따라서 감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 둘 수 있다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67조 감사는 뭘 하느냐? 1호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합니다. 2호 이사의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산사항을 감사하고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호 재산사항 또는 업무 집행하나요 부정불비한 것이 있으면 발견할 때는 이를 총회, 사원총회죠.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4호 전에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첫째, 필수기간이 아니라 임의기간이라는 점. 감사의 직무는 법인의 재산상을 감사하고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또 보고하기 위해서 총회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소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8조입니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사 또는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의권이 없습니다.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총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총회가 있는데 통상총회는 1년에 한 번씩 누가 소집하냐면 이사가 소집해요. 자, 임시총회는 누가 언제 소집하는 거냐면 필요할 때 이사가 소집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총사원의 5분의 1은 임시총회 소집을 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5분의 1이라는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액할 수도 있고 깎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사망, 전항의 청구 일수는 2주간 내 이사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는 청구한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뭐 할 수 있어요? 소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통상총회는요, 누구만이요? 이사만이 1년마다 소집합니다. 임시총회는요, 원칙적으로 이사가 소집하고요. 다만 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다면 이때도 누가요? 이사가 소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사가 소집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원이 직접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집할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소집권자 누가 있습니까? 감사도 사원 중에 소집권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71조입니다. 총회 소집이죠.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이 날짜 좀 잘 냅니다.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총회 소집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주간 전까지 목적사항을 기재해서 통지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72조.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그 규정에 의할 수가 있죠. 73조입니다. 사원의 결의권 해가지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합니다. 평등한데 조심할 것은 2항, 3항이죠.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다시 말하면 사원의 결의권은 뭐예요? 평등하지만 정관 등으로 다르게 할 수 있다. 정관으로
불평등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왕 사원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도 결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74조입니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75조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자 할 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결정족수 원칙이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76조. 총회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사는 이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법인의 해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